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그 새까만 속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 줄에 들어선 가정주부입니다. 저도 40대까지는 사람이 활기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기분도 축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했더니 다들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갱년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압니다. 제가 갱년기가 오기는 했죠. 하지만 아무리 갱년기라고 한들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친구들 추천으로 영양제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이것저것 받아봤는데 영 효과가 없더라고요. 30대, 40대 때에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느라 매일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울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대학도 다니고 자기들 생활도 생기니 저도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허전하고 우울한 건 줄은 몰라도 이상하게 별거 아닌 일에 기분이 상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최근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딸에게 짜증을 냈어요. 큰딸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요즘 연애하느라 바빠요. 둘이 얼마나 좋으면 평일에도 매일 만나고 주말마다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도 관심도 없고 데이트만 하고 다니니 은근 서운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새벽부터 음식해서 면회 갈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해요. 원래는 항상 남편이 요양원에 함께 가곤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남편 친구가 상을 당해서 전날 장례식장에서 하루 있다가 오게 됐어요. 혼자 택시를 타야 하나 버스를 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딸이 늦게까지 자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데이트가 없나 싶어 슬쩍 다가가 부탁을 했습니다. 딸, 오늘 외할머니 생신인 거 알지? 엄마 음식 싸서 요양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이니 손녀까지 같이 데려가면 어머니도 오랜만에 좋아하실 것 같아 부탁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하면서도 어쩐지 눈치가 보였어요. 자식들 어릴 때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디만 가면 졸졸 따라다녔었지만 이제 좀 컸다고 마트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하기가 괜히 민망스럽더라고요.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자식들도 바쁘고 힘든데 제가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말에 딸이 귀찮다는 듯 이불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아, 엄마, 나 이따가 남친이랑 영화 보기로 해서 오늘은 안 돼.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와. 내가 택시비 줄게. 오전 10시가 될 때까지 침대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답니다. 영화 시간이 언젠데 요양원 면회 시간도 얼마 안 돼서 엄마 할머니 얼굴만 보고 금방 올 거야. 같이 잠깐 갔다가 너는 남친 만나러 가면 되지. 딸이 약속이 있다곤 했지만 그 시간까지 준비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게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어 싸둔 게 양이 많아서 딸에게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나도 계속 시험 기간에 아르바이트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 아, 오늘은 제발 좀 쉬자. 제 말이 듣기 싫은지 딸은 잔뜩 인상을 구기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순간 욱하더군요. 너는 딸년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네 외할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정신없는 노친애라도 1년에 한 번이는 생일인데 소녀가 돼서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니? 순간 저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첫손녀라고 제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친정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만 사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둘째를 낳고 힘들어하니까 큰애를 봐주시겠다고 시골에서 자주 올라오셔서 큰딸을 봐주셨어요. 엄마도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으면서 손녀 놀아주겠다고 동물원이고 공연장이고 혼자 데리고 다녀주셨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딸년이 1년에 한 번도 할머니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하니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미웠어요. 아,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만 손녀야? 김희수한테는 말도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딸려는 또 둘째랑 비교하며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서는 면허가 없잖아. 저기 식탁 위에 짐 좀 봐라.
엄마가 혼자 힘들게 낑낑 들고 가야 하는데 면허 있는 네가 좀 태워다 주면 안 되니? 결국은 운전해달라는 말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택시비 준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잖아.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자식이라고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둘인데 하나같이 제 속을 알아주는 놈이 없으니 계속 말해봐야 우라통이 더 터졌습니다. 내가 그깟 택시비 없어서 그러냐? 에이그 싸퉁바가지 없는 년.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엄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나한테 년이라고 좀 욕하지 좀 마. 딸 사춘기 때보다 요즘 들어 딸이랑 훨씬 더 다툽니다. 사춘기 때는 딸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제가 받아주기만 하면 됐었는데요. 제 갱년기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버럭버럭 내질러야만 화가 누그러드니 가족들하고 안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시댁에서 동서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갱년기가 오기는 왔는지 자꾸만 욱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고 혼자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기분 나쁘게 실실 웃었어요.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답하게 애들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시지 말라고요. 진작 면허도 따고 일도 했으면 지금 자식한테 부탁할 일 없죠. 평생 자식한테 헌신하면 뭐래요? 다들 대가리 크면 자기들이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는 헌신짝처럼 여기는데. 저 보세요. 애 있다고 애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더니 지금도 저나 애나 각자 알아서 잘만 살잖아요. 동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동서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동서야 젊어서부터 돈도 잘 벌었으니까 슈터도 쓰고 학원도 다 보내면서 키워서 그렇지. 우리 집 사정이 동서네랑 어디 같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형님도 애 하나만 낳고 작은 직장이라도 다녔으면 지금 그 꼴은 안 당하죠. 그러게 왜 애를 둘이나 낳아서 일을 그만뒀어요? 애들도 엄마가 자기 일하고 돈 벌면 무시 못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하소연 좀 했더니 동서는 단번에 저를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커서 자기들 생활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지. 동서도 지연이 커봐. 지금이랑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동서가 자꾸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부정하며 나쁘게 이야기를 하니 저도 은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랑 달라요. 지연이가 크면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제가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저는 지연이가 뭘 하든 간섭 안 할 거예요. 딸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동서도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지연이한테 관심도 좀 가져. 한참 사춘기잖아. 동서가 똑똑하고 뭐든 잘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괜히 자격지심에 아무 말이나 막 했습니다. 동서한테 말해봐야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한참 사춘기 맞죠? 근데 우리 지연이는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라고 제가 병원에서 매일 피부 관리도 해주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라고 제 카드도 줬어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금융치료라고 해서 부모가 집에서 챙겨주는 것보다 한도 없는 카드 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거면 사춘기고 뭐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푼수해요. 동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제 마음을 이해할 리 없는데 괜한 소리를 해서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제 동서지만 참 잘났어요. 동서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동서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도 결혼하고 5년이 지나서야 애를 낳아 아직 애가 중학생이에요.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동생이 기다려줬거든요. 동서는 대단해요. 아이를 낳고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바로 병원에 출근했어요.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애 둘만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동서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남의 손에 맡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동서는 지금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에요. 집도 한남동의 비싼 아파트에 살고 차도 외제차가 2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약사예요. 현재 동서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원래 시동생은 시댁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모범생이라 시부모님이 떠받들어 살았었는데요. 본인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아내를 만나는 바람에 어깨를 못 펴고 살고 있어요. 결혼 초에는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단단히 잡겠다고 잔소리도 해보고 시집살이도 시켜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서는 친정이 강남에서 유명한 땅 부자라 결혼할 때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도 해주고 차도 사줬어요.
나중에 시동생 약국까지 차려주셨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깨갱하고 며느리를 상선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조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떡하니 찾아와 애를 좀 봐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교수가 되려면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꼭 다녀야 한다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애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엄마가 애 두고 미국을 어떻게 가? 동서가 미국에 가는 게 시동생과 상의된 부분은 아니었는지 시동생은 동서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좀 보세요. 본인은 여기저기 학회며 출장이며 다 다니면서 저는 미국에 공부 좀 하러 간다는데 애로 발목 잡으면서 못 가게 해요. 동서와 시동생은 이미 한바탕 싸우고 왔는지 둘 다 격앙된 상태로 시댁에 와선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애를 봐달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동서가 미국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당신이 레지던트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서 애도 안 낳고 기다려줬잖아. 근데 애 낳자마자 기다렸다는데 미국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우리 애를 왜 우리 엄마가 봐? 평소 조용하고 말도 없는 시동생이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저도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아, 그럼 어떡해. 당신은 매일 약국 때문에 바쁘고 시토한테 1년을 맡길 수는 없잖아. 미국 가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다가 애까지 봐달라고 할 순 없잖아. 동서와 시동생은 이미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보였습니다. 일과 육아 문제에 있어서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만 좀 해라. 아휴, 능력 있는 며느리 모시고 살기 힘들다. 꼭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겠니? 제가 애 하나 낳았다고 하고 싶은 거 못할 건 또 뭐예요? 애 봐주기 싫으시면 놔두세요. 그냥 저희 부모님께 부탁드릴게요. 내가 지금 애 봐주기 싫어서 이러니? 애도 애지만 부부가 어떻게 1년이나 떨어져 살아? 앞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뭐 어때요? 어차피 지금도 뭐 대단히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에요. 당시에 저도 애 둘 키우면서 힘들었던 때라 사실 동서가 부럽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는 게 멋져 보였거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조카를 1년 동안 키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동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해내고 마는 사람이었죠. 동서는 미국 연수를 끝내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자마자 병원을 나와 개업을 했어요. 그때도 시동생과 시부모님은 의아해했습니다. 애까지 어머니에게 맡기고 공부하겠다고 가더니만 결국은 와서 교수로 생활할 것도 아니고 바로 개업을 했으니까요. 교수님은 슬슬 놀면서 일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매일 수술에 학회에 수업까지 하루가 24시간이라도 모자라는 거 있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그냥 나와서 개업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아버지 건물 놀리기 아깝다고. 그 김에 지연이 아빠 약국도 개업해주기로 하셨어요. 어머, 정말? 우리 아들 약국을 차려주신다고? 어머, 너무 감사하다. 잘됐다, 아들. 그때까지는 시동생이 남의 약국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었는데 능력 있는 처가 덕분에 약국을 차리게 된 거죠. 동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조카를 보면서 애 버리고 간 못된 년이라고 동서 욕을 하시더니만 약국 이야기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1년이나 우리 지연이 봐주셨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나중에 약국이랑 병원 개원하면 자주 놀러오세요. 동서를 보면서 한 번 더 크게 느낀 게 돈이 참 좋은 거라는 겁니다. 동서처럼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어디서든 기죽을 일이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아도 당당하고 애를 낳자마자 남편과 아이를 두고 미국에 가도 당당하고 그러고 돌아와 돈으로 모든 보상을 하고 나니 다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자격지심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저는 아예 동서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편했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고 갱년기라 예민해서인지 몇 년 전부터 동서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최근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지만 저는 특히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거라 더 마음이 안 좋고 죄송했어요. 자식으로서 항상 받기만 하고 해드린 게 너무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 장례식만큼은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50년을 넘게 살았던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에 친정아버지 묘도 있거든요.
어머니는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던 와중에도 항상 죽으면 고향 땅 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장례식도 어머니의 고향에서 진행하고 장지도 아버지 옆자리로 결정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은 와중에 제 앞에서 동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성질이 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동서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요. 장례식은 자식이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조무객도 별로 없으시면서 굳이 장례식을 먼 목포까지 와서 해요. 아 바빠 죽겠는데 환자들 일정 변경하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요.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왜? 내 말이 맞잖아. 아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무슨 장례식을 목포에서 해? 동서는 오자마자 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자기 하소연만 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더 말할 힘도 없어서 대충 고생했다고 했어요.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서방님, 동서 와줘서 고마워요. 얼른 식사부터 해요. 마음 같아서는 너 같은 거 안 와도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저런 것도 가족인걸요. 저는 애써 고생했다고 어깨를 다독이며 육개장이라도 한술 뜨라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미간을 확 구기더니 갑자기 코를 잡았어요. 아니요, 저 안 먹어요. 이거 무슨 냄새야? 뭔지 몰라도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여기 앉아서는 먹고 싶지 않아요. 여보, 그만 좀 해. 형수님도 마음 안 좋으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저희 고향에서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집안에 손님들을 부르면 항상 홍어를 내놔요.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에 홍어전 냄새가 좀 났나 봐요. 그걸 가지고 동서가 학을 떼며 난리를 치더군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냄새 나는 데서 밥까지 먹어야겠어? 형님,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그냥 나가서 따로 밥 먹고 올게요. 동서는 아예 잠시도 못 있겠다고 인상을 구기더니만 정말로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시동생은 저 사람이 워낙 유난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개념이 없고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동서와는 웬만하면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싶었던 게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동서 앞에서 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이 자꾸만 헛헛하고 갱년기로 예민해지는 게 스스로 너무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이 하는 반찬 가게에서 오전에 일을 도와줬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재밌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음식은 많이 해봤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고 맛있다고 해주는 건 처음이니까요. 가게 사장님도 제가 오고 나서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 은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렸어요. 반찬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을 시부모님께도 좀 나눠드리려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댁 주차장에서 동서가 나오더군요. 시부모님이 김치 가져가라고 해서 잠깐 들렸다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 장례식 때 이후로 동서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내내 피해 다녔는데 이렇게 딱 마주치고 보니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대충 말을 얼버무렸어요. 시부모님 가져다 드릴 반찬이라고요. 암튼 형님은 가만 보면 어른들한테 참 잘해요. 저는 이렇게 얻어다 먹을 생각만 하지 직접 만들어서 가져드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역시 맏며느리감은 정해져 있나 봐요. 동서가 웬일로 제 칭찬을 다 하더군요. 순간 저 여우 같은 년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건 아니고 내가 얼마 전부터 아는 사장님 가게에서 일해서 남은 거 가지고 온 거야. 괜찮으면 동서도 좀 가져가던지. 동서랑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괜히 불편해서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순간 제 말에 동서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갑자기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놀라웠어요. 어머, 형님 잘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이 혼자 돈 벌어 다니시길래 형님은 도대체 맨날 집에서 놀면서 뭐 하나 싶었는데. 그래요.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이 일을 해야죠. 동서의 말에 저는 순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저도 모르게 돈을 구하러 다닌다네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 아빠가 돈을 구하러 다닌다니. 설마 우리 애들 아빠가 동서한테 돈 꺼갔어? 아주버님이 직접 나한테 꺼간 건 아니고 우리 지연 아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둘째 대학 등록금이 좀 부족하다고. 동서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남편에게 애들 등록금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알겠다고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정말 그런 줄 알고 넋을 놓고 있었는데 남편 혼자 돈 걱정에 전전긍긍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시큰하더군요. 에이, 근데 우리 지연 아빠 돈이 뭐 그 사람 돈인가요? 사실 다 제 돈이지. 많이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드리라고 했어요. 뻔히 형님네 사정 아는데 꺼주긴 뭘 꺼줘요. 어차피 못 받을 돈. 동서는 역시나 참 대단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을 안 했는데 둘째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시동생에게 빌렸나 봐요. 속마음은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재수없는 동서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모르고 있었네. 동서 미안하고 고마워. 그 돈은 내가 금방 갚을게. 아니에요 형님. 내가 꼭 돈 내놔라고 한 것처럼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요. 우리한테 돈 몇백이 뭐 돈인가요?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동서. 그 돈 내가 꼭 갚을 거야.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감정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요. 형님, 왜 또 정색하고 그러세요? 사람 무섭게. 우리 형님 이제 보니까 자존심 엄청 강하시구나? 알았어요, 알았어. 그 돈 갚으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동서는 대단히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돈을 받겠다며 실실 웃었어요. 제가 그동안 참 멍청했습니다. 매일 살 비비고 사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저 혼자 갱년기니 뭐니 하면서 세상 편한 소리나 하면서 살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동서와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말을 하지 왜 끙끙 앓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제 걱정을 했어요. 동서가 또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니냐고 말이죠. 당신 장모님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대고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때는 수금이 늦어져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그 돈 갚을 거니까. 남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평생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저에게는 항상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저는 변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배운 것도 없이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사느라 현실에만 안주하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던 반찬 가게에서 정직원으로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일에 월급을 받아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고생스럽게 왜 일을 하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즐겁고 재밌다고요. 진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돈까지 버니 기분도 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것 같고 딸들과도 마찰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돈을 버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몇 달 뒤 시동생에게 빌린 돈은 제가 다 갚았어요. 시동생은 갚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팔순이시라 시댁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동서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최근 무릎이 안 좋아 수술하시는 바람에 여행은 안 가기로 하고 가까운 친인척만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건 솔직히 부담됐거든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잔치해요. 그냥 해외여행 가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 또 다 같이 여행을 가보겠어요? 이 많은 식구가 한 번에 여행 가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해외는 좀 부담스럽고 국내로 한번 알아볼까? 요즘 우리나라도 물가 많이 올라서 국내에서 여행하나 해외로 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형님네랑 우리랑 반반씩 내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갈 수 있죠. 순간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우리 식구, 동선의 식구 다 하면 적어도 9명인데 그 식구가 해외에 간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도 안 됐죠. 제 머릿속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걸 여우 같은 동서가 눈치챘는지 피식 저를 비웃었습니다. 형님, 반씩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저희가 다 낼게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티나게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제 표정만 보고 비웃더니만 동서는 본인이 다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시부모님은 됐다고 손사래를 치셨죠. 됐다 됐어. 자식들 힘든데 다 늙어서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이야. 젊은 너희들이나 갔다 와. 우리는 안 가도 돼. 형님이 시댁이랑 여행 가는 거 불편한 티 팍팍 내서 아버님 삐지셨잖아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가 비행기 꼭 태워드릴게요. 동서는 꼭 말을 해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꼭 마치 제가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듣다 기분이 나빠서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나서더군요. 아, 그걸 재수씨가 왜 나내요? 내가 장남인데 내도 우리가 내야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온 식구 해외여행비를 다 낼 수 있겠어요. 남편은 돈도 없으면서 동서랑 시동생 앞에서 괜히 자존심이 상하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나면서도 애써 꾹 참았어요. 시부모님도 있는 앞에서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아니야, 형. 우리야 매번 해외에 자주 나가서 마일리지도 있고 따로 여행 적금 드는 것도 있어서 부담 없어. 우리가 낼게. 시동생 말에 남편이 한마디 더 하려는 걸 제가 슬쩍 허리를 쿡 찔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라고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시아버지 팔순에 척척 돈 내고 싶어요. 남편 택시 운전해서 애들 대학도 간신히 보냈는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어찌됐든 해외여행은 못 가게 됐으니 은근 다행이다 싶었죠. 저희는 먹고 죽으래야 돈이 없으니 싫어도 동서한테 얹혀서 여행에 따라가야 할 판이었는데 괜히 가서 또 무슨 바보 취급을 당할까 걱정됐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질 않으셔서 이번 팔순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연세가 들기는 드셨는지 그 강하셨던 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자꾸만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서처럼 대학도 못 나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딱 한 가지 동서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음식입니다. 어머니에게 손맛을 물려받아 음식은 제법 해요. 시부모님도 제가 한 음식이라면 입맛에 맞으신다고 밥풀도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드세요. 그래서 이번 팔순엔 제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지 못했으니 동서는 분명 두둑한 봉투를 준비할 거예요.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막강한 음식들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유치하긴 해요. 하지만 저처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안의 며느리라고는 저랑 동서 둘뿐인데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께 비교당하기도 하고 안 그러려고 해도 혼자 자격지심에 쪼그라들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몸으로 때우는 것뿐이지만 그거라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팔순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메뉴를 준비했어요. 장을 보고 있는데 동서한테 연락이 왔길래 음식 준비하느라고 장을 보고 있다고 했더니만 저더러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고 하더라고요. 아, 형님은 답답하게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요즘 출장 뷔페랑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우리 그냥 시켜서 먹어요. 출장 뷔페나 배달 음식도 좋지. 근데 동서도 알잖아. 아버님 밖에 음식 안 좋아하시는 거.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 생신인데 그냥 집에서 준비하지 뭐. 동서도 그날 시간 괜찮으면 일찍 와. 얼마 전 명절에 동서 말대로 제사 음식을 배달시켰다가 시아버지에게 저만 혼났어요. 매번 하던 거 귀찮아서 그걸 돈 주고 샀냐고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힘들어서 이번에만 샀다고 이야기하고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원래 시아버지는 밖에서 사다 먹는 음식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사 먹고 한번 욕 먹으면 되지. 형님은 피곤하게 사신다니까. 어쨌든 음식은 형님이 하기로 한 거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일찍 뭐하러 가요. 저는 그 전날도 출근이라 힘들어요. 저는 그냥 시간 맞춰서 갈게요. 동서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동서는 사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대충 시아버지에게 욕 한 번 먹으면 끝날 일이라고요. 동서야 그렇죠. 욕을 먹어도 제가 먹고 본인은 봉투나 휙 들이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대충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시아버지 형제분들도 오시니 알아서 오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동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더군요. 시아버지 팔순 당일 동서는 손님들 오시기 30분 전에야 시댁에 왔습니다. 정말 손님처럼 말이죠. 둘째, 너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큰애랑 나랑 음식하느라 정신없는 거 뻔히 알면서 오늘만큼은 좀 일찍 오지 그랬냐. 동서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시어머니도 아시다 보니 웬만해서 동서에게 잔소리를 잘 안 하시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걸 다 보셨으니 일부러 저 들으라고 동서에게 한 소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에 신경 쓸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음식하는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통 며느리예요? 바쁜 의사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동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재수없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두어 번 내시더니 답답하다는 듯 주방을 나가버리셨어요. 어머,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식구도 얼마 없는데 대충 먹을 거만 하시면 되지. 쓸데없이 가짓수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대? 동서는 시어머니께서 주방을 나가시자마자 무슨 검사라도 하러 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맛을 보더니 굳이 쓸데없는 음식까지 뭐하러 이렇게 많이 했냐입니다. 저는 허리도 한번 못 펴고 준비를 했는데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저 따위로 말하니 사람이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동서는 살림의 살자도 모르고 음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잔치 음식에는 다 기본 구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기 쓸데없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누가 보면 호텔 주방장이라도 모신 줄 알겠어요. 제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동서는 곧바로 얼굴을 구기더니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날만큼은 저도 동서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뻔히 제가 시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손님처럼 와서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꼴이 얄미웠거든요. 음식 그만 좀 만지작거리고 앞침 하나 좀 매. 이거 다 가져다 놔야지. 음식이 쓸데없는 것만 있네, 먹을 게 없네 하는 소리를 짓거리더니만 자꾸만 손으로 음식을 덥석덥석 집어먹는 꼴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옆에 있던 앞치마를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하나씩 들고 거실로 나르자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건넨 앞치마를 툭 내려놓은 동서가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시더니 왜 자꾸 저한테 시키세요? 제가 남들처럼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하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공부한 줄 아세요? 음식 같은 건 형님처럼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거죠. 전 아버님 드리려고 용돈 두둑히 챙겨왔거든요. 일은 몸으로 대충 때우시는 형님이 다 하세요. 세상에 동서가 싸가지 없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는 자기 할 말만 내뱉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거실로 나가려고 했어요. 순간 욱한 저는 저도 모르게 동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요? 야,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너 내가 지금까지 예뻐서 봐준 줄 알아? 이게 돈 좀 있다고 어디서 유세야! 저도 제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 손이 저절로 동서의 머리채를 흔들고 있더군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 오셨다고요. 저는 놀라서 잡고 있던 동서의 머리채를 확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애써 당황한 채를 숨기며 동서를 쏘아봤어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재수없게 굴었다간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당당하게 제 할 말을 하고 동서보다 앞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혹시나 동서가 뒤에서 달려들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심장이 쿵쿵 크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동서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저도 더는 봐주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가 손님들에게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던 동서의 인기척이 저에게도 들렸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연신 동서를 흘깃거렸어요. 제가 머리채까지 잡았으니 절대 가만히 있을 동서가 아닌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해서요. 물론 동서도 생각이 있다면 어른들 있는 앞에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겠지만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냥 넘어갈 동서가 아니었죠. 갑자기 제가 만든 갈비찜을 먹더니 욱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형님, 이게 뭐예요? 이거 파리 아니에요? 음식을 어떻게 했으면 파리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으라고 내놔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파리라니. 순간 거실에 있던 시부모님과 손님들은 일제히 동서 손에 들린 파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동서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집에서 새까만 파리가 나왔어요. 저는 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서는 다른 접시에 있던 잡채도 한 입 먹어보더니 욱소리를 내며 뱉었습니다. 어머, 이건 또 뭐야? 형님, 잡채 간 보신 거 맞아요? 간장을 얼마나 부었는지 짜서 도저히 못 먹겠네. 아버님, 어머님, 잡채 드시지 마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동서는 갈비찜에 이어 잡채까지 들먹이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동서 인연이 제가 지 머리채를 좀 잡았다고 작정하고 제 음식을 모함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 무슨 소리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잡채간은 몇 번을 봤는데 짜긴 뭐가 짜다고 그래. 짜니까 짜다는 거지. 제가 뭐 없는 소리라도 지어내는 줄 알아요?
이상하면 형님이 먹어봐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갈비찜에 파리가 들어간 건 음식의 뚜껑을 열어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잡채가 먹지 못할 정도로 간이 안 맞을 리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잡채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방 잡채를 드신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 큰애야. 잡채가 너무 짜기는 하다. 네가 이것저것 음식한다고 바쁘더니만 실수로 간장을 더 넣었나 봐. 아무래도 믿을 수 없어 저는 제 젓가락으로 잡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말이 맞았어요. 잡채가 짜도 너무 짜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는데. 형님이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실수했나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입도 못 대겠어요. 아버님, 우리 대충 배 채운 것 같은데 그냥 나가서 2차 할까요? 제가 분위기 좋은 막걸리 집으로 안내할게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힌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어딜 가요? 아주버님도 음식 드셔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버님 팔순이신데 이만 손님들까지 초대했으면 맛있는 걸로 대접해야죠. 아버님, 어머님, 그냥 우리 나가요. 막걸리 먹고 노래방도 가서 놀고 오자고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시부모님들도 손님들도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동서랑 2차 신나게 다녀오세요. 뒷정리는 제가 하고 있을게요.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동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가겠다고 한 순간 분명 이건 동서가 저에게 복수하려고 술을 쓴 거라고 직감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인데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죠. 저는 시부모님과 손님들에게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신나게 놀다 오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정리하냐고 그냥 두고 같이 나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동서와 나갔다가는 노래방이 아니라 공터에 나가 한바탕 치고받고 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동서와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늘만은 어떻게든 동서를 이기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동서에게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울어?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동서와 시동생과 함께 막걸리를 먹고 오라고 보냈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제가 신경 쓰였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제가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거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남편이 저를 향해 달려오자 저는 그 모습이 고마워서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만든 갈비찜에 파리가 들어갔을 리가 없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만든 잡채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잡채를 100번도 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실수로 간장을 부었을 리 없다고. 이건 분명 동서가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씨가 왜 당신을 일부러 엿먹이려고 했겠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웅얼거리는 제 말에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에 기대해 저는 오늘 주방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말했어요. 동서가 늦게 와서는 내 음식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길래 하도 열받아서 머리채를 잡았다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화가 나서 일부러 내 음식에 장난질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나간 것 같아. 평소 동서가 하는 짓을 봤을 땐 분명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제가 흥분해서 동서의 머리채까지 잡았다는 말에 남편도 많이 놀라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재수씨, 이 여자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어디 감히 천사 같은 우리 와이프를 가지고 놀아.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재수씨, 아니 그 여자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동서 때문에 화가 나긴 했지만 남편이 무슨 수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거냐고요.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딱 기다려. 내일이면 다 해결될 테니까. 남편답지 않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바로 다음날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남편은 시댁으로 저와 동서를 모두 수집했어요. 어제 생일이라고 거하게 상도 차려주고 막걸리에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았으면 됐지.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고 연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들고 있던 봉투에서 웬 사진들을 꺼내 바닥에 던지듯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바로 아버님, 어머님이 예뻐했던 둘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니까. 남편의 말에 자리에 있던 시부모님과 저는 의아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습니다. 뭐야, 둘째야. 이게 다 뭐냐? 이 남자들은 누군데 너랑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남자라뇨? 남편이 뿌린 사진 안에는 술에 잔뜩 취한 동서가 양쪽에 젊은 남자들을 끼고 웬 술집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확인한 시부모님은 곧장 동서를 쏘아보았고 동서는 놀라 사진을 구겼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어머, 아주버님, 이게 다 뭐예요? 아주버님 혹시 스토커예요? 남의 사진을 이렇게 마음대로 찍으면 어떡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스토커는 무슨. 아버지, 어머니, 그 사진 속 술집 보통 술집 아니에요. 돈만 주면 젊은 남자들이랑 술 먹고 노는 룸사롱이라고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남편이 손님을 태우고 강남에 갔다가 우연히 한 술집 앞에서 동서를 보았답니다. 남편은 동서 병원이 강남에 있으니 일이 끝나고 한잔 했나 보다 싶어 아는 체 하려고 했대요. 동서가 술에 많이 취했으면 집에 데려다 주려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 뒤에서 웬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동서를 부축해 남편이 운전하는 택시를 잡았답니다. 그러더니 동서를 남편의 택시 뒤에 태운 거예요. 동서를 태운 남자들은 딱 봐도 동서의 동료가 아닌 것 같았답니다. 생김새도 의상도 범상치 않았대요. 뒷좌석에 탄 동서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해서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했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말을 거는데도 아예 알아듣질 못했대요. 그날 남편은 곧바로 시동생에게 연락해 동서를 데려다 줬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강남에서 본 광경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은 뭔가 짐작가는 게 있었는지 본인이 알아볼 테니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시아버지 팔순날 시동생의 표정이 어둡기는 했어요. 동서와 일절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종혁이가 재수씨한테 사람 붙여서 찍은 거예요. 아주 주말마다 호스트바 가서 신나게 노셨더라고요. 거짓말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요. 사진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으니까. 그날 이후 시동생은 동서가 술집에 다닌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사람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호스트바가 뭐, 돈 있으면 여자가 갈 수도 있지. 동서는 시부모님도 계신 앞에서 더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벅벅 찢으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굴었어요. 저는 동서의 뻔뻔함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동서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시부모님도 놀라서 뒷목을 잡으셨어요. 얼마 뒤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했습니다. 시동생은 알게 모르게 동서랑 살면서 쌓인 게 많았는지 동서의 귀책 사유들을 샅샅이 찾아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남인 저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남편에게는 오죽했겠어요. 시동생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답니다. 양육권 문제로 아직 소송 중이지만 조카가 동서보다는 시동생과 살고 싶어 해서 양육권도 곧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다 누군가의 이혼을 이렇게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동서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직업도 의사면 뭐래요. 인간이 덜 되는걸요. 여러분도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하길 잘한 거라고 그런 여자랑 살았으면 더 불행했을 거라고 응원하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끝까지 우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참 재미없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밖에 모르고 연애도 할 줄 몰라서 초중고에 이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도서관에서만 살았습니다. 뒤늦게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흔히 말하는 못쏠, 모태솔로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결혼을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는 집안 어른을 통해 주선된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교사로 한동안 재직하셨던 큰아버지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그녀의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참하고 착실한 처녀가 없는데 자라면서 저처럼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날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무렵 큰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다가 자신의 애제자와의 만남을 주선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이제껏 시집도 못 가고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샌님인 저에게는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좀 나눠보니 확실히 남자랑 대화하는 게 어색해 보이긴 했습니다. 대화도 툭툭 끊어지고 무엇보다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이렇게 일어날까요? 네, 다음에 봬요. 뻘쭘한 분위기를 더 못 견딘 제가 자리를 펴하는 제안을 했고 그녀는 상투적인 다음에 보자는 말로 인사를 나눈 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색해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번 만남도 물 건너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먼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석 씨,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우리 다음에 보기로 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녀가 첫 만남에서 헤어질 때 한 다음에 보자는 말이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 봐요 우리.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오늘도 괜찮은데. 네? 오늘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당일에 바로 보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녀는 확실히 남자를 많이 못 만나본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만 생각이 들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가 막상 만나면 어색해하고 헷갈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어느 날은 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주씨,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큰아버지 입장 생각해서 자꾸 나오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 그래도 알 거 다 아는 성인인데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 없는데 준석 씨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미조 씨는 제가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녀는 몇 차례 쭈뼛거리더니 이윽고 힘겹게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 관계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던진 말이었는데 이내 돌아온 아내의 답변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니 살면서 여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주 씨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만나서도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문자도 단답으로만 대답하시고 그래서 그냥 스승님이신 큰아버지 입장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나와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선생님 생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오지는 않죠.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툴러요.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어색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커플이 또 있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못소리였던 어색했던 시작을 뒤로 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초반에는 아내가 계속해서 어색해하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나서 데이트할 때 어색함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떨어져 있을 때도 문자의 답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될 때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저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계속되길래 저는 그녀를 진지하게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주야, 나는 아직도 미주 마음이 헷갈려. 분명히 내가 마음에 든다고도 했고 그래서 교제도 시작한 건데 남자친구인 나를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니까 진짜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지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 그 이상일 거야. 근데 오빠, 나 사실 말 못한 얘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사람 대하는 거 어색해하고 심지어는 남자친구한테까지 이러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괜찮으면 들어줄 수 있어.
그녀는 무언가 상기된 채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뭔데? 말해봐. 다 얘기해봐. 그게 사실 나는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사건이 되어버렸어. 그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정말 눈물나게 노력했어. 정신과의 도움도 오랫동안 받았고 오랫동안 이어오던 약물 치료도 지금이 되어서야 조금씩 끊고 있어. 내가 사람들 대하는데 어색해하고 특히 오빠를 대하는 데 있어서 더 그러는 거. 사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그런 아픈 기억을 안고 있었다니요. 그녀는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오빠도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야. 그런데 오빠를 사랑하면 더할 사랑할수록 오빠도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 버릴까봐 무서워. 그러다 보면 선뜻 다가서지 못하겠어. 오빠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못 견딜 것 같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주야. 내가 널 왜 버려. 너처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여자를.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계속해서 밀어내는 미주를 원망만 했어. 미주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이렇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언제까지고 곁에 있을 거라며 위로했고 그녀는 끝내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제게 더욱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특유의 어색함이 잘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 입장에서 많이 노력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야, 아니 여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부야. 부부로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아내는 결혼식 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만남을 주선해 주셨던 큰아버지가 정말 문자 그대로 펑펑 우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큰아버지가 아내의 친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아내와 큰아버지가 각별한 사제지간인 줄 그날 다시금 새롭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지난 모든 상처를 다 덮어주고 다 깨끗이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내를 괴롭힌 사람들을 찾아다가 법에 무서운 철퇴를 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해보자고 아내에게 슬며시 몇 번 제안해보았지만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이 무섭다며 늘 거절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두려워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에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힘들었던 과거와는 반대로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니까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 세상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든 저에게든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다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되고 나니까 저를 일생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연 아내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스런 도시락을 차려주었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칠첩 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저의 와이셔츠는 주름이 없이 빳빳하게 펴져 있었고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캐리어 안에 속옷부터 양말, 겉옷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내가 준비해준 것이지요. 저는 정말로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늘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 도시락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장가 가더니 사람이 더 깔끔해졌다며 칭찬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말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되어가는 요즘이지만 제 아내는 문자 그대로 현모양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몸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살이 그렇게 심한데도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저녁이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여보는 얼른 누워서 쉬어. 아니야 오빠, 그래도 밥은 집밥으로 챙겨 먹어야지. 아내는 끙끙대며 기어코 밥상을 다 차리더니 그제야 방 안에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심하게 감기 몸살이 걸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름마다 돌아오는 아파트 수도관 청소 때문에 온수가 하루 종일 안 나오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며 전날 쏟아진 폭우로 집안이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됐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장인 저희 옷가지들을 미처 다 빨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세탁기도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찬물로 손빨래를 다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여름이었지만 쪼그려 앉아서 그 많은 빨래를 찬물로 손빨래를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아내는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하면 깨끗하게 때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늘 맨손으로 손빨래를 하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까지 몇 개도 아니고 몇일치 빨래를 그렇게 하다 보니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아내가 몸살이 날만도 했습니다. 저는 그쯤 되자 아내의 그런 헌신을 마냥 고맙게 넙죽 받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좀 괜찮아? 고마워. 몸도 안 좋은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야, 여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지. 국 간은 잘 맞았어? 그럼 여보가 하는 음식은 항상 맛있지. 그나저나 여보, 그동안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가사 일을 잘 못 도와줬는데 이제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하자. 나 여보가 이렇게까지 몸에 병나면서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 너무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 아니야, 여보. 여보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잖아. 여보는 집안일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 편히 일하는 데만 집중해. 나는 금방 또 괜찮아질 거야. 여보, 나는 너무 고마운데 가끔 여보가 나한테 헌신하는 거 보면 솔직히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결혼 전에 여보가 나한테 했던 말 나 아직도 기억해. 내가 당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 혹시 당신 나한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게 그런 두려움에서 그러는 건 아니야? 아내는 제 말을 듣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정신과 상담에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 결혼하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다고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셨어. 내 이런 밝은 모습은 처음 본대. 그래서 약을 이제 끊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다고 하셨어. 내가 얼굴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무언가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엿보인대. 그 부분을 제대로 다루기 전까지 함부로 약은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 그게 뭔데? 그 초조함이라는 게 설마... 맞아. 여보가 지금 말한 그 부분이야. 나 사실 여보랑 결혼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정말 행복했고 여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시더라고. 계속 쫓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런데 그럴수록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주문처럼 아니야, 나는 쫓기고 있지 않아.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되뇌었어. 그 마음은 어느새 선생님을 향한 반발심이 되어서 선생님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더 내 몸을 괴롭히면서 여보를 내조했어. 그러다가 이렇게 몸살이 심하게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 내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결혼과 동시에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리고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또다시 여보가 나를 떠날지도 모를 생각에, 그런 생각에 더 내 몸을 갈아가면서 집안일을 했던 것 같아. 아내는 긴 고백을 늘어놓다가 눈물이 차올라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여보의 마음이 불안하면 매일매일 이 말을 해줄게. 하루에 1000번도 더 할 수 있어. 여보의 마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설마 했던 저의 생각이 맞았던 것입니다. 저를 향한 분에 넘치는 헌신은 남편으로서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자신의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더욱더 기를 쓰고 헌신을 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요. 저는 그쯤 되자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못된 사람들과 사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다면 여보 학창시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당신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아내는 잠시 고민을 깊게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할 때도 된 것 같네.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들어줘. 아내는 그렇게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에 무척 밝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지금의 수줍고 숫기 없는 모습과는 대조되게 오히려 말량광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밝고 티 없이 맑았던 아내의 인생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왕따를 당하게 된 사건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아내에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친했던 친구 희진이가 있었는데요. 희진이와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같은 반이 되면서 둘은 서로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하네요. 희진이는 누가 봐도 정말 예쁘게 생겨서 여학생들의 부러움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학생이었대요. 그런 희진이와 친했던 아내였기에 아내 옆에도 친구들이 북적북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진이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선배 중에 일진이었던 오빠가 이 희진이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일이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진 오빠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불량했다고 합니다. 야, 박희진, 너 학교 끝나고 뭐하냐? 나랑 오토바이 타고 한강 놀러 갈래? 네? 저 끝나고 학원 가야 해요. 아, 나 얘 답답한 소리 하네.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 그냥 땡땡이 치고 이 오빠랑 놀러 가자. 어? 안 돼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이씨, 너 죽고 싶어? 다시 한번 말한다. 끝나고 정문 앞으로 안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 희진이는 협박에 가까운 일진 오빠의 접근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 방과 후에 후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쉬는 시간에 그 일진 오빠는 다시 저희 반에 찾아와서 문을 쾅 열며 희진이를 협박했습니다. 야, 네가 나를 바람 맞춰? 너 진짜 죽고 싶어? 왜 이러세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어쭈? 앙칼지게구네? 야, 너 한 번만 더 바람 맞추면. 야, 박성호, 너 뭐하냐 지금? 금방이라도 희진이를 한 대 칠 것 같은 일진 오빠를 제지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반의 민지연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 놔두고 바람 펴? 이 나쁜 새끼야? 아, 나 또 인연이 귀찮게 하네. 야, 너 너랑 나랑 언제 사귀었냐? 바람은 무슨 얼어 죽을 바람. 당장 꺼져. 이 오빠 지금 작업 중이니까.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럼 나한테 했던 건 뭔데? 민지연은 손바닥으로 일진 오빠의 등짝을 마구 때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 나 이게 진짜 죽을라고. 일진 오빠가 제지하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담임 선생님이 저희 큰아버지이십니다. 야, 거기 너네 뭐야? 3학년이 여기는 왜 와 있어? 수업 좀 쳤으니까 얼른 돌아가. 아이씨, 야 민지연, 너 두고 보자. 아, 이쁜이, 다음 시간에 또 올게. 일진 오빠는 돌아가는 와중에도 희진에게 찝쩍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이는 대놓고 희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연이 진짜 그 일진 오빠랑 사귀었던 건지 어떻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연이가 그 일진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런 일진 오빠가 희진에게 찝쩍대니까 배알이 꼴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연이란 아이의 위치였습니다. 민지연 역시 학교의 일진이었는데 거기서만 그쳤어도 좋으련만 그 아이는 무려 학교 이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후광을 등에 업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학교에서 알아주던 양아치라 선생님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대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지연의 희진이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볼 때마다 어깨로 툭 치고 가는 것은 물론 수업 시간에 뒤에서 지우개 가루를 던지며 희진이를 괴롭혔습니다. 같이 다니는 일진 무리는 그런 광경을 보며 킥킥대며 좋아했는데 아내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악마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비교적 가벼운 시비로 희진이를 괴롭히더니 하루는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업 중에 치고 책장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려던 희진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희진아? 무슨 일이야? 책상 안에 쥐가 손발에 벌벌 떠며 희진이가 가리킨 책상 서랍에는 죽은 쥐가 피 묻은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반 학생들은 아연실색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민지연은 자신의 일진 친구들과 함께 뒤에서 킥킥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쳤어? 누구야? 당장 안 나와?
담임이셨던 큰아버지는 정말로 크게 화가 나서 범인을 색출하려는데 민지연이 뒤에서 킥킥대던 걸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그거 쥐가 아니고요. 박희진이 임신해서 애 떼놓은 거래요. 뭐야? 너 이 자식 일로 당장 나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아버지는 민지연을 앞으로 불러세우는데 민지연은 조금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왜요? 뭐, 어떻게 하려고? 너 이 자식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큰아버지는 민지연의 손목을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가려는데 민지연이 쌩쇼를 시작하더랍니다. 교사가 학생 못 만진다. 성추행이에요. 담임이 자기 학생 성추행이에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교실이 쩌렁쩌렁 울리더랍니다. 큰아버지가 잠시 당황해서 멈칫하던 사이 가만히 있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야, 민지영, 그만해. 쪽팔리지도 않냐? 이거 다 너가 저지른 짓이잖아. 너가 희진이 대놓고 괴롭히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어디서 일진 양아치한테 차이고 와서 엄한 화풀이야. 뭐? 넌 또 뭐야? 찌그리기 같은 게 죽고 싶어? 선생님, 그동안 민지연이 희진을 엄청 괴롭혔어요. 희진이가 보복당할까봐 선생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있었는데 저 쥐도 분명히 민지연이 저지른 짓이에요. 전현이 미쳤나? 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야, 민지연, 너 이게 사실이야? 이거 사실이면 너 큰일 날 각오하고 있어라.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큰아버지는 그 길로 교무실로 달려가 이 일을 선생님들께 알리고 머지않아 학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큰아버지가 그동안 민지연이 희진이를 괴롭혔다는 증거를 모아서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위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상호 선생? 그러니까 민지연 학생이 저질렀다는 이 학폭이 증거는 없고 다른 학생들의 증언뿐이라는 것이죠?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디 있죠? 네,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아, 어서 들어. 아니, 왜 미주 너밖에... 그랬습니다. 처음 충격적인 쥐사건을 마주한 같은 반 학생들은 놀라는 마음에 처음에 큰아버지의 움직임에 동조를 해주었으나 학교 이사장의 딸이자 일진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민지연이 무서워 학폭위원회 당일이 되자 모두 꼬리를 내뺀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희진이의 절친인 아내뿐이었지요. 한 명뿐인 건가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리고 죽은 쥐를 희진 학생의 책상에 지연 학생이 넣었다는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정황상 지연 학생이 그랬다는 게 확실합니다. 김상호 선생, 지금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정황만 가지고 억울한 학생에게 그런 끔찍한 누명을 더 씌우는 게요? 오히려 무고죄로 김 선생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겠구만. 네? 아니 그게 무슨... 자... 본위원회는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지연 학생에게 씌워진 학교 폭력에 관한 모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 대부분이 징계위원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를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김상호 선생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무고한 민지연 학생을 모함한 담임 김상호 선생을 3개월 감봉 조치에 처한다.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의문이 가득한 학폭위원회는 그렇게 큰아버지만 억울하게 끝이 났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다들 자리를 나서는데 민지연이 큰아버지만 들리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꼰대 아저씨, 또 나한테 덤벼봐. 그 다음엔 감봉으로 안 끝날 테니까. 큰아버지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민지연을 노려봤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마도 피해자인 희진이었을 겁니다. 희진이는 큰 충격을 받고 멀리 부산에 사는 큰 이모댁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희진이가 받았을 충격이 서울과 부산의 거리감만큼 크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희진이와 눈물의 마지막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희진아, 미안해. 내 증언만으로는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 봐.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주야. 너는 할 만큼 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마음 같아선 너도 데리고 전학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지? 나는 엄마 아빠가 정말 어렵게 이 학교 입학시켜주었잖아.
그런 엄마 아빠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어. 아쉽다, 미주야. 우리 꼭 계속 연락하자. 알았지? 그랬습니다. 아내도 이 썩은 학교에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힘든 형편에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주신 사립학교라서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진짜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희진이가 전학을 가버리자 새로운 놀잇감이 필요했던 민지연 무리는 그 화살을 아내에게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정혜용사. 친구 잃어버리고 혼자서 학교 다니니까 기분이 어때? 이제부터 너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 이후부터는 문자 그대로 아내에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희진이가 당했던 죽은지 사건은 귀여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민지연 무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등교했는데 책상이 온통 칼로 난도질 되어 있고 빨간 글씨로 온갖 저주의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걸레 임미주 임신 4개월, 임미주 아빠 5명.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망측해서 이 정도까지만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 체육복을 갈아입었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두 줄로 뛰고 있으니 갑자기 뒤에 학생이 놀라서 소리치더랍니다. 미주야, 너 바지! 어머나, 이게 뭐야? 아내의 체육복 바지가 날카로운 면도칼로 베어져 있어서 달리기를 하는 순간 벌어져서 속옷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입을 때는 몰랐는데 달리면서 점점 벌어지도록 누가 선을 쏘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저 악마 같은 민지연이었겠죠. 아내는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창피해서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위에서 물벼락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면 낄낄거리며 도망가는 민지연의 무리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지연은 입에 담지도 못할 잔인하고 망측한 일들로 아내를 괴롭혔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히 붙어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는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모아 큰아버지에게 제출을 했고 큰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학폭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학폭위원회 날. 김상호 선생, 또 같은 선생의 같은 학생. 이번에는 피해자만 바뀌었네요. 네, 위원장님. 이번에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미주 학생은 평소부터 민지연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저번 학폭위원회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박희진 양과 절친한 사이이지요? 네? 그건 맞습니다만 그 얘기는 갑자기 왜... 그러면 임미주 학생이 원한 관계에 의해서 민지연 학생을 모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임미주 학생은 절대 그럴 학생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야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그렇다면 임미주 학생이 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정황상. 우리 김상호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황 말이에요. 위원장님! 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민지연 학생이 임미주 학생을 주도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증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민지연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다. 자, 그럼 역시 이번에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볼까요? 또 시작입니까, 위원장님? 민지연 학생을 재차 무고한 김상호 선생에게 3개월 무국정지 처분을 내린다. 위원장님,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분노에 가득 찬 큰아버지의 외침 뒤로 악마 같은 민지연의 조롱만 다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꼰대 아저씨, 아무리 애써보라니까. 마지막에 누가 웃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댄다 해도 이사장이 끈앞풀이었던 학폭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배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너에게 이런 몹쓸 일을 겪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미주야, 선생님 징계받고 돌아올 때까지 꿋꿋이 잘 버텨야 한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선생님이 그 못된 녀석들 벌받게 해줄게. 감사해요, 선생님.
그렇게 큰아버지의 징계 기간 동안 아내를 향한 민지연의 괴롭힘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연히 이사장인 아버지를 등에 업은 민지연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의 징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그날도 죽을 결심을 수도 없이 고쳐가며 힘겹게 등교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책상에 각종 폐륜과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깨끗이 치워져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하루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책상이랑 가방에서 민지연 무리가 버려놓은 쓰레기며 피 묻은 생리대며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가방 안이 깨끗하더랍니다. 그 일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민지연 무리가 제풀에 실증이 나서 괴롭힘을 그만둔 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괴롭힘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아내의 자리와 책상 밑 주변은 깨끗이 치워져 있더랍니다. 그러던 중 그 일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수도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러고 있으면 숨어있던 민지연 무리가 양동이에 걸레빵 구정물을 한가득 담고 있다가 아내가 지나가며 퍼붓고 도망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구정물 맞을 각오를 하고 지나가는데 역시나 구정물 한 바가지가 날라오더랍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아내의 옷은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놀랍게도 아내가 맞았을 구정물 세례는 그새 아내 앞에 나타난 큰아버지에게로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뭐야? 꼰대가 왜 저기 있어? 에이씨, 기분 잡쳤네. 야, 가자! 야, 민지야, 너 이리 와! 아, 뭐예요?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왜 끼어들어요? 젠장. 그래,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다 해. 니네 잘난 아버지 등에 업고 날뛰던 말던 어디 해보라고. 근데 너 앞으로 미주 괴롭힐 거면 그건 나한테 해. 나 어차피 자존심도 없고 쪽팔린 것도 없는 놈이니까 나한테 하라고. 할 자신 있으면 해봐, 어디. 선생님. 뭐야. 영혼 납셨네. 그런다고 내가 안 할 줄 알고? 못할 것도 없지. 두고 봐라. 그렇게 민지연 무리가 조롱을 하며 떠나간 자리에서 아내는 구정물에 흠뻑 젖은 큰아버지를 보면서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저 대신... 대신이라니 미주야. 애초에 이런 끔찍한 짓을 당해야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대신해야 할 사람도 없어. 이 선생님이 무능력해서 너를 지켜주든 못했다. 이제부터는 저 못된 년들이 하는 짓거리 혼자 당하게 안 둘게. 미주야, 꼭 기억하렴. 넌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 그럼 매일 제 책상이랑 가방 치워주셨던 것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그것밖에 없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큰아버지는 쉬는 시간마다 아내를 지켜주러 나타나셨습니다. 아내의 책상과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아내에게 향했을 분필, 칠판 지우개, 쓰레기더미, 각종 오물 등은 큰아버지가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던 민지연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 저 꼰대 뭔데 자꾸 나타나. 어이, 아저씨. 그런다고 멋있는 줄 알아요? 민지연, 누가 얘기나 끝까지 해보자. 아, 재미없어. 아우, 저 꼰대.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큰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민지연은 제풀에 지쳐 슬금슬금 괴롭힘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아내의 이 끔찍한 상황을 뒤늦게 전해들은 장인 장모님은 뒤늦게 아내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이었으니 1년여의 괴롭힘 동안 아내는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여기까지 듣는데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야 여보, 다 김상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상호쌤 때문에 버틴 거야. 진짜 상호쌤은 나한테 진짜 은인이야. 이렇게 완벽한 남편까지 선물해 주셨잖아.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날의 아픔을 회상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났을까요? 아내의 심정을 또 크게 뒤흔들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괴롭힘을 받아서 부산으로 전학 갔던 희진이 기억하시죠? 아내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얼마 전 전해드는 소식으론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했어요. 마지막을 생각할 정도로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진이가 부탁을 하나 하더랍니다. 미주야, 나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봤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같은 반 친구들, 걔네들은 아직 다 못 봤다? 마지막 가기 전에 꼭 보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너랑 내가 그 학교 동창회 그동안 안 갔던 이유는 뻔하잖아. 혹시 미주 네가 용기 내줄 수 있으면 이번에 열린다는 그 중학교 2학년 동창회 같이 한번 가줄 수 있어? 혹시라도 네가 불편한 자리면 인사만 하고 금방 나오자.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괴롭힌 주동자였던 민지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에 방관만 했던 이들만 가득한 자리에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뿐인 절친 희진이의 부탁인데다가 둘 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손 꼭 붙들고 용기 내서 그 동창회에 한번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전화 붙잡고 계속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희진 씨랑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알겠어, 여보. 별일 없겠지. 나도 희진이만 생각하면서 얼른 다녀올게. 저는 걱정이 한가득 앞섰지만 마지막으로 친구 얼굴도 보고 가고 싶다는 희진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그 자리에 보내주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전화로 희진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 지금 미주가 많이 취했어요. 혹시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네? 미주가 술을요? 아니,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 알겠어요. 얼른 갈게요. 저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아내가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 동창회 자리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내는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내와 희진 씨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마 민지연도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내는 혀 꼬이는 발음으로 민지연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야, 민지연 왜 그랬냐? 너 우리한테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 불쌍한 희진이 병들었잖아. 너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희진 씨와 주변 동창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더 짠해졌습니다. 아내는 동창회 자리에 희진 씨와 독착한 이후 얼마 안 있어 민지연이 도착했는데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이 자리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민지연은 자기가 20여 년 전 저질렀던 만행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내와 희진 씨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더랍니다. 지금은 어디 대기업가의 사모님이 되어서 편하게 지낸다고 하던데 아마 이미지 관리 때문에 더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민지연의 모습에 화가 난 아내는 주구장창 술을 들이켰고 만취가 된 상태로 계속 민지연에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기업가 사모님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했던 민지연은 계속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쪽이 민지연 씨? 아내 통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가득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악수로 청했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아내분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얼른 데려가시죠.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 또 뵐 일이 있을까요? 그럼 들어가세요.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특유의 업신여기는 태도로 저를 대하던 민지연은 제가 아내를 부축해서 문 밖을 나서려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어디서 남편도 꼭 지 같은 찌질한 놈을 만났네. 오랜만에 기분 좋게 동창회 왔다가 똥 밟았지 뭐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희진 씨, 차에서 미주랑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금방 다시 올게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차에다 안전하게 아내와 희진 씨를 데려다 놓고 다시 민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직 정식으로 명함을 못 드렸네요. 여기 제 명함. 아직 안 가셨네요. 어디 뭐 하시는 분인지 좀 볼까? 응? 반갑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준석 검사입니다. 제가 또 뵙자고 했죠? 적어도 아버지 일로 한 번 이상은 더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무슨... 네, 아버지 민현찬 이사장님의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아버지 통해서 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신나게 해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따님 명의로도 많이 해드셨던데 따님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네? 아니 잠깐만요 검사님. 저를 향해 하대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민지연은 갑자기 대뜸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사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건 담당 검사님이 동시에 임미주 남편이시라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 일만은 좋게 넘어가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민재원의 비리 가득한 아버지의 담당 검사가 바로 저입니다. 아내의 과거 얘기를 듣던 중 아내가 다녔던 중학교의 이사회가 무언가 심상치 않아서 그 이후로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생 때쯤이었던가요? 큰아버지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신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기억까지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지더군요. 이 학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사장의 비리가 화수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 큰일이 터졌는데도 뻔뻔하게 동창회에 나와서 거들먹거리고 있던 민지연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요. 그러다가 제가 담당 검사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무릎을 꿇는데 이렇게 쉽게 굴복할 거였으면 그 시절 내 아내는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머지않아 그쪽한테도 담당자가 갈 겁니다. 부디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세요. 검사님. 저는 애처롭게 비는 민지연을 뒤로 하고 술에 취한 아내와 희진 씨를 무사히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민지연과 그의 아버지는 비리에 깊게 관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녀가 둘 다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아내의 복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고마워, 여보. 고마워.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아내의 복수극에 함께 통쾌하신가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사건으로 아내의 가슴에 쌓인 모든 상처가 다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이겨냈을 그 무수한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먹먹해지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슬플 뿐입니다. 오죽하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했겠어요. 그 드라마의 각본이 잘 쓰여진 덕분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개탄하고 공감할 만한 주제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못지않게 정말 잘 이겨낸 사람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인류에서 영원히 뿌리 뽑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더 건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